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토요일 시사 스페셜 노동일입니다. 네, 오늘도 바쁘게 돌아온 정치권 소식이죠. 시사 스페셜에서 네 분의 전문가 모시고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부터 이수희 변호사,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 교수, 전계환 매일신문 객원 논설위원 이렇게 네 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검찰 개혁을 향한 문재인 정부의 행보 거침이 없어 보이죠. 윤석열 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습니다. 여러모로 파격적이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한번 보시고 돌아오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장 및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윤석열, 현 대전고검 검사.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그리고 또 공소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책임자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중앙지검장은 같은 지방검사장이면서 그동안 고등검사장급으로 그렇게 보임을 해왔었습니다. 그 부분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지방검사장 직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윤석열 신임 검사장을 임명하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좀 너무 벅찬 직책을 맡게 돼가지고 깊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 이슈가 한창인 가운데 들어서시는 거라 그 문제는 뭐 제 지위에서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좀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세상 만사 새옹지마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정말 파격적입니다. 그렇죠? 처음에 그 윤영찬 국정홍소통수석이 발표할 때 기자들이 깜짝 놀라는 모습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소리가 들릴 정도로. 예,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에서 그 출입 기자들이 그렇게 소리를 내는 건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렇습니까? 네. 바로 윤영찬 수석이 서울지검장에 중앙지검장의 윤석열 지검장이라고 발표하자마자 깊은 이렇게 하는 네, 소리들이 깜짝 여기저기서 놀라는 들렸거든요. 모습이죠. 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일단 국정원 댓글 사건 때 네.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서울중앙 그 특수 1부장에서 좌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대구 예. 고검장으로 대구 고검 검사로. 검사로. 그런데 네. 그때 당시에 얘기가 이랬죠. 고등학교를 2번 가는 꼴이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자기 동기들은 점점 이제 승진을 하는데 자기 본인만 이제 고등학교를 2번 갈 꼴이다 했는데 이번에는 차장 검사를 거치지 않고 그다음에 지검장으로 바로 승진을 하는 네. 그런 케이스가 돼서 고등학교 2번 갔다가 대학을 거치지 않고 대학원에 간 꼴이다. 네, 뭐 이렇게 네,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여튼 고등학교 2번 다 했더라도 재수해서 저렇게 되면 참 좋을 텐데. 자, 그럼 어쨌든 윤석열 검사, 일종의 스타급 검사죠. 지난번 하여튼 항명 사건. 그렇죠. 그것도 있었고. 네. 또 최순실 수사로서, 수사팀장으로서. 네. 언론에 많이 노출된 그런 경우인데.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어떤 모습을 좀 기대하고 있나요? 문재인 대통령도 잠깐 설명하긴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임명한 이유는 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수사와 그리고 또 공소유지를 위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적임자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영렬, 전임자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안태근 전 검찰국장과의 부적절한 만찬 자리에 예. 같이 서울중앙지검의 또 부장검사, 한웅재 부장검사를 비롯한 사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수사를 담당했던 부장검사들도 몇 명이 같이 배석을 했었거든요. 그랬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 이분들까지 지금 구설수 휘말리면서
사실 지금 앞으로 뭐 있을지 모르는 추가 수사라든지 또한 공소 유지에도 이 사람들이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윤석열 신임 검사장이 지난번 특검 때도 사실 이 부분을 수사를 했고 그리고 상당히 이 나름대로는 또 국민적인 신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측면에서는 수사 지휘도 잘할 수 있고 공소 유지를 꼼꼼하게 잘 알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네. 그러한 아마 판단이 작용을 했습니다. 작용을 네.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그 이면에 깔린 또 정치적인 또 노림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사실 뭐 지금 바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차장 검사급이었거든요. 검사장으로 승진도 못한 상태에서 네. 그리고 그 전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사장이 이 본인의 이 연수원 기수로 따지면 오기수 선배입니다. 그렇다, 오기수를 그렇죠? 넘어서 지금 발탁 인사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윤석열 서울지검장을 아마 보임을 함으로써 아마 전체적으로 검찰 개혁이라는 구조적 개혁과 별개로 인적 쇄신을 위한 하나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네네. 어쨌든 뭐 강골검사라는 그런 별칭이 붙을 정도로 어떤 수사를 잘하고 수사를 열심히 하고 한다 그래서 지난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많이 보셨는데요. 과거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좀 보시고 다시 한번 돌아오시죠. 일단 처음에 좀 경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저는 어느 당에 유리하다는 걸 생각하면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경로를 할 사람이 아닙니다. 검사장께서 구두로 벌써 4번이나 승인을 하신 거기 때문에 조그마한 틈새나 흠결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렇게 외압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이거 수사해서 기소도 제대로 못하겠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내부 의사 수렴 과정을 거쳐서 분명한 정통한 그 결제 라인이 있습니다. 직원들을 빨리 석방시켜라. 그다음에 압수문을 전부 돌려줘라. 하는 지시가 왔길래 이렇게 이런 이 항명이라는 모습으로 가리라는 상상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정하려고 그러면 내가 사표 내면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이게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마웠어요. 그동안 소감 어떠신지 한 말씀만 해주시죠. 아쉬움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잘해서 또 검찰에 이관하고 수사 잘 마무리되도록 우리가 또 많이 도와드리죠. 제일 아쉬운 점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고맙습니다. 이런 우리 대한민국 검찰 조직을 믿고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나 정말 걱정됩니다. 우선 윤석열 지청장, 우리 정의는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까? 네.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외압이 있어서 수사와 기소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셨다고 얘기했죠? 뭐 이거는 이 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온 것이고 특히 이 6만여 개의 트윗이 발견된 후로는 이거는 소환해서는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6만여 개의 트윗글은 이미 이 사람들 체포 전에 이미 확보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자, 이 법조인수로 보시면 검찰의 조직 문화를 감안하면 저렇게 그냥 공개적으로 이런 항명성 그런 하기는 참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신임 지검장이 나는 그 검찰 조직을 대단히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중앙지검장의 그 임명이 물론 중앙지검장이 지금 이제 검사장급으로 내려앉았기 때문에 일반 지검의 지검장하고 같은 위치입니다만은 어쨌거나 지금 문재인 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얘기하는데 검찰 개혁에는 이제 첫 번째는 정치 검사, 그동안의 정치 검사를 걸러내는 게 첫 번째 이제 그 단계이겠지만 그 다음에는 제도 개선의 얘기가 있었잖아요. 공수처라든가 수사 독립권 문제 그런 거에 있어서는 그러면 지금 윤석열 지검장의 경우에는 기존의 검찰의 그 검찰 조직에서의 이익을 더 대변하는 쪽이 되지 않을까라는 면에서 외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이제 검찰청법에 의하면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죠. 그 사이에 이제 제청을 받고 하는 게 있지만 그 의지는 아마 그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 유죄, 공소 유죄에 더 뜻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지금 뭐 어차피 판단은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할 것입니다만은 만약 결과가 뭐 다르게 나왔을 때, 그랬을 때는 그 특검의 판단과 다르게 나왔을 때는 정권의 부담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인사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네네. 자,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저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을 놓고서 야당에서는 혹시 이것이 새로운 또 검찰 줄 세우기가 아니냐. 그리고 절차상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경계심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이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는 것이 결과를 놓고 보면 정치 탄압으로 읽힐 수도 있고 검찰이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도 볼 수 있는 이것이 완벽하게 경계선이 그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서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100% 발휘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정치적으로 이제 어떤 정당에 유불리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야당으로 들어가 있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서울중앙지검이라는 곳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와 경제와 관련된 가장 큰 범죄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다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심리적으로 좀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이제 그 조금 전에 우리 화면에서 계속 나왔지만 윤석열 이제 그 지검장이 항명이냐 아니면 원칙 있는 수사를 강조하는 검사냐 이제 이런 부분에서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정권의 힘이 매우 강할 때 저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상당수 국민들은 윤 신임 지검장이 뭔가 원칙 있는 검사로서 모습을 보여줬다고 이제 했는데 그때도 본인이 정치적 외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제 강조를 했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서울지검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윤석열 지검장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 결국 양날의 칼을 윤석열 지검장에게 주면서 동시에 윤석열 지검장은 그 양날의 칼이 특정 정파나 정권의 유불리가 아니라 검찰의 독립적 수사를 집행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자신의 원칙을 다시 또 세워나가야 하는 그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매우 잘된 인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앞으로 윤 지검장의 행보 하나하나를 보면서 정말 검찰의 수사에 대한 원칙과 이런 것들을 이제 세울 수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능력을 발휘할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할 부분인데, 자, 이것이 결국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결국 검찰 개혁에 실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뭐 이게 검찰 인사에도 쓰나미급 태풍이 몰아칠 거지만 결국 이게 저의 제도 개혁 앞선 어떤 과거 인적 청산에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인데 문재인 대통령 뭐 이렇게 과거에도 뭐 검찰 개혁한다고 이렇게 뭐 1인 시위도 하고 그러셨다는데 그만큼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한 거죠.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전에 쓴 책이 있습니다.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을 이 본인이 쓴 거 있거든요. 거기 보면 아마 검찰의 개혁에 대해서 강한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2009년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 사건 때 이 담당 변호사로 입회하면서 그때 당시 검찰의 그런 이 정치 검찰 형태적인 행태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고 그리고 지난번 대선에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아마 또다시 또 이 사실 지난 촛불 전국에서 나타났듯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검찰이 아무런 걸 조치를 못하고 오히려 사건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측면을 분명히 지켜봤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인사를 신호탄으로 해서 아마 검찰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신은 좀 둔한 게 아니냐고 인터뷰한 분이 물으니까 둔한 게 맞다. 그러나 불법, 부당, 불의 이런 일은 아주 예민하다. 참지를 못한다. 상황이 오면 그때는 불 같은 문재인, 호랑이 같은 문재인을 볼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아마 호랑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을까. 그 신호가 저는 윤석열 서울지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 이것이 어떤 단초가 된 게
돈봉투 만찬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영렬 전 서울지검장, 또 안태근 전 법무검찰국장 바로 사표를 냈는데 감찰하라고 하니까 지금 사표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죠? 아, 그건 너무 당연한 수순이 뭐냐면 이거죠. 감찰을 지시했으면 감찰이라는 건 공무원 신분을 감찰하는 것인데 그렇죠. 만약 사표를 받으면 민간인이 되지 않습니까? 민간인은 감찰 대상이 아니거든요. 즉 사표를 낸다는 건 그것을 모면한 감찰을 모면하기 위한 술수고 그리고 사표를 던지고 그 다음에는 바로 변호사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런 징계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공무원 신분으로서.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뭐 이렇게 이 지방 검찰로 지금 이렇게 좌천을 시켰는데 거기 가서 실제로 근무하라는 게 아니라 거의 뭐 대기에서 이제 감찰을 받으라라는 의미로 지금 그런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영렬 전 서울지검장 지금 연가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밤중에 포검에서 아마도 뭐 저런 것이 이제 뭐 일종의 에피소드겠습니다만 어쨌든 검찰 조직 전체에서는 저런 식으로 좀 뿐만이 아니고 이창재 법무부 장관 차관도 사표 냈고 김주연 대검찰청 차장검사 사표 냈고 이게 앞으로 이제 뭐 엄청난 그런 인사 태풍이 몰아칠 텐데 이렇게 되면 검찰 조직이 어떻게 순순히 받아들일까요? 일부에서는 또 항명도 하지 않겠냐 이런 게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는 뭐 항명성 사퇴라고 보기에는 너무 좀 이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검찰 조직에서 항명이라고 그러면 평검사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수뇌부들이 대행 체제에서 대행을 하던 수뇌부들이 일일이 이제 지금 사의 표명을 하면서 뭐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검찰 조직 입장에서 좀 자기네들이 비켜나 주는 게 좋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명성이라는 의미보다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냥 사의 표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이 수뇌부들이 지금 법무부 차관도 그만두고 사의 표명하고 대검 차장검사도 사의 표명을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낙연 총리 임명이 되려면 아직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런 상황에서 유일호 부총리 때문이라 제청을 받아서라도 저는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인사를 좀 빨리 조속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수뇌부의 공백은 또 이게 말단의 공직기강의 회의도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검찰은 서민의 안전, 서민의 인권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조직이기 때문에요. 이제 수뇌부의 공백에 대해서는 빨리 공백을 메꿔야 된다는 생각이 다시 듭니다. 법무부 장관도 현재 공석이고 검찰총장도 공석이고 또 대행하던 차관도 좀 사표를 냈고 또 검찰청 차장도 지금 사표를 냈고 대검 차장도. 자, 그런데 혹시라도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앞으로 임명이 돼야죠. 혹시라도 또 무슨 좀 깜짝 발탁 인사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깜짝 효과를 이미 이제 누렸기 때문에 나머지는 좀 절차를 밟아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법무부 장관 지금 인선 중이라고 하니까 인사청문회에 대비해서 어떻게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방향을 정하고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반짝 효과라는 것은 지금 윤석열 지검장 이제 임명으로 사실 국민들이 놀라기도 하고 기대하기도 하고 우려하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순서에 맞춰서 이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이번에 윤석열 지검장을 저렇게 임명함으로써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노리는 것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공소 유지도 중요하지만 더 큰 것이 아무래도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인물들에게 탈선을 예방하는 효과는 확실히 있을 것이다. 특히 저런 이제 원칙과 소신을 가진 인물을 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사실 정권 초기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어쨌든 집권당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이 인사에 개입을 한다거나 이권 사업에 개입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검찰을 일정하게 활용하면서 해왔던 게 사실인데 이번에 이제 저런 분을 임명함으로써 그런 것들은 확실히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집권 여당과 본인의 주변 인물에 대해서는 윤석열 지검장 임명을 통해서 공소 유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정권이 갖고 있는 도덕적인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지킨다는 또 메시지도 동시에 던졌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아까 좀 전에 화면에 보시는 게 박영수 특검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자가 기자회견할 때 잠깐 옆으로 싹 지나가는 걸 보면서 아마도 사람들이 많이 또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또 박영수 특검도 뭔가 깜짝 인사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관심인 것 같은데요.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또 한 가지 화제를 뿌린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헌재 소장 형사 공석 중인데 김희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했는데요. 그것도 한번 좀 보시죠. 저는 오늘 현재 공석 중인 헌법재판소장의 김희수 현 헌법재판관, 지금 현재 소장 직무대행하고 계시죠. 김희수 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는 헌법수호와 인권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권력 견제나 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고, 또 그런 또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책임자라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이 명료하지가 않습니다. 약간 논란이 있는 사항이죠. 저는 앞으로 국회가 이 부분도 좀 입법적으로 깔끔하게 조금 정리해 주기를 바라는데요. 지금으로서는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가운데서 임명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 헌법재판관의 잔여 임기 동안 헌법재판소장을 하시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동의 절차가 남아 있어서 소감을 말하는 건 성도감 감이 없지 않습니다. 국회 동의 절차는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뭐 평소처럼 차분하게 준비해야죠. 자, 김희수 헌법재판관, 아마도 이제 탄핵 과정 거치면서도 여러 가지 좀 주목을 받았던 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미스터 소수의견이라 불릴 만큼 소수의견을 많이 내신 분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어떤 문재인 대통령이 김희수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한 것은 어떤 의중이 좀 담겼다고 보시는지? 자,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장의 성격을 보면 진보보다는 뭐 보수 아니면 좀 중도 성향의 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했던 것이 보통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김희수 재판관 경우 당시 이제 민주통합당 추천 케이스로 이제 그 임명이 됐고, 또 임명이 된 이후에 이분께서 이제 결정을 내리신 그 부분들을 보면, 특히나 이제 그 이 역순 최근 순으로 보면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과 관련한 내용에서 소수 의견을 내셨죠. 예. 그 소수 의견이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지적을 하는 그런 그렇죠. 결정이었고요. 성실 의무 위반이었다고 성실 의무 위반 예. 부분이고, 사실 이제 이분의 그 임명과 관련해서 보수 진영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좀 반대 내지는 우려하는 부분에 그 결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통진당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통진당의 해산과 관련해서 혼자 반대를 했습니다. 8대1의 결정이었는데, 반대 이유는 이 당 통합진보당의 이 성격 내지는 아이덴티티 정체성 자체가 우리나라의 헌법에 뭐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예,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해산의 어떤 이유가 됐던 아로 이런 모임과 이 당이 일치되는 어떤 일치되는 상황으로 볼 수 없다. 이런 부분으로 사실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유일한 반대 의견이었죠. 유일한 반대 당시에. 의견이었죠. 예. 이건 좀 소수 의견을 주로 해서 이분의 어떤 그런 이 임명에 대해서 우려하는 어떤 목소리는 뭐냐면 이거죠. 헌법재판관이라 한다면 그래도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헌법에 대한 수호 의지, 또 헌법의 방향을 굳건하게 지켜나가시는 그런 어떤 자리인데 네. 너무 소수 의견만 냈던, 소수 의견에 좀 치우쳤던 분이 헌법재판소장이 된다는 것은 예. 좀 앞으로 우려할 만한 어떤 상황이 많이 벌어지지 않느냐. 헌법과 관련한 헌재의 어떤 그 결정과 관련해서 이런 시각이 오늘 뭐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예. 자, 어떻습니까? 우리 이수희 변호사 보시기에는 이런 어떤 진보적 성향의 헌재소장 임명이 앞으로 어떤
사법부 전체도 좀 뭐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대법원장도 새로 또 지명을 해야 되고 그런 거죠?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5년 안에 뭐 개헌이 있다 해도 현직 대통령한테 해당이 안 되니까요. 여하튼 네. 뭐 5년 임기 안에 대법관이 대법원장 포함해가지고 14명인데 그 중에서 13명이 새로 충원이 되는 게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의 일이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은 좀 진보 성향으로 사법부가 바뀔 수가 있다라고 보이고 그랬을 네. 때는 아마 뭐 노동 관련이라든가 기업 관련 해가지고는 좀 진보적 세체의 판례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지금 가까이는 9월 달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법원장 임명을 보면은 이제 그 성격을 또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 임기 관련해가지고 지금 신임 김희수 소장의 경우에는 내년이 임기가 만료되거든요. 내년입니까? 예, 네, 그래서 네, 네. 이제 그 헌재소법에서 똑 부러지게 되어 있지 않아요. 헌재 소장의 네, 네. 임기가. 그런데 네.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고 네. 헌재 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네.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뭐 소장으로 임명이 됐다 하더라도 헌재 재판관으로서의 잔여 임기만큼만 소장으로 지금 임기를 마치지 않겠느냐 보이고요. 네. 그렇다 그러면은 이후에 또 다른 이제 헌재 소장이 또 공백이 생기는 거죠, 내년에. 네. 그러면 이제 그것도 문재인 그 정부에서 헌재 소장이 임명된다는 면에서 아마 이 기조는 그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잠깐 얘기했습니다. 네. 헌재 소장 임기를 예. 어떻게 했냐고 아주 논란이 좀 있었죠, 과거에. 과거에 있었죠. 네네. 사실 그때 그 노무현 정권 당시에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네. 이 헌법소장으로 임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시 그 전효숙 그 헌법재판관이 퇴임을 하고 난 뒤에 임명을 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문제 제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헌법에는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그때 전효숙 그 재판관 자체가 임명이 되지를 못했죠. 네.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있는 분 중에서 지금 지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잔여 임기만 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헌법재판소법을 만들 때 1987년도 만들 때 그때 당시만 이런 상황을 잘 예상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때는 다 네. 모든 것이 헌법재판소가 그때 87년 체제 처음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네, 네. 그때는 다 같이 시작을 하면서 임명을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 중에서 중간에 이 헌법재판관 중에서 누구 한 명을 고르는 상황이 되니까 네.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에서 이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문제를 국회에서 조금 논의를 해달라.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서서 하겠다. 네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앞서 우리 이수희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중간에 사실 사법 전체적인 어떻게 임명 그 구성원 자체가 거의 다 바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네.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물론 본인이 다 지금 헌법재판 같은 경우는 또 정당의 추천을 받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임명권자는 지금 대통령이거든요. 대통령 그렇죠.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맞는 사람을 고를 수밖에 없다. 예. 고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하고 한다면 사법부에도 상당히 정권 교체의 바람이 불 수밖에 없는데 네.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한쪽으로 치우친 것보다는 이 그 법원의 구성 자체도 다양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뭐 그런 부분을 좀 그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지금 말씀하셨지만 뭐 헌재 소장 임기를 두고 논란이 있었고요. 헌재 소장 임명되면 임기 6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있고 어쨌든 국회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자 전기환 그 위원께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김희수 헌재 소장 지명자안을 발표하면서 청와대 브리핑실에 와가지고 네. 혹시 질문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근데 보니까 그 기자들이 별로 활발하게 질문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마 기자들이 이제 훈련이 좀 안 돼 있죠. 네. 뭐 워낙 저런 장면에 이제 익숙지 못하니까. 네. 아마 청와대 출입 기자가 대통령이 이제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다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 네. 취재도 해야 되는데 이제 질문지까지 만들어서 준비까지 하려면 네. 힘들겠다. 또 질문하는 기자는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마 국민들이 생방송으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기자들의 실력이 상당히 이제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요. 네, 네. 제가 김희수 이제 헌재 소장과 관련돼서 잠깐 언급을 드리면 네. 우리가 이제 보수적 경향의 뭐 판사냐, 헌법재판관이냐 또는 진보적 경향, 보수 진보로 나누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네, 것이 네. 기본적으로 저는 법을 지키는 사람은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네. 다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을 지키고 그것이 바람직하고 옳은 것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복잡해지면서 자, 소수의 의견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의미 있는 것으로 다루어 갈 것이냐. 네.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김일수 헌법재판소장 임명자의 저 임명이 우리한테는 많은 토론거리를 만들어주고 있다. 네, 네. 그러면은 법원 내에서 지금까지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이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었다고 보였지만 네. 이제 우리 사회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인권이나 그다음에 자유의지 뭔가 개인의 존엄성과 관련된 부분이 점점점 중시되고 있기 때문에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사회에 있는 소수자 또는 차별자가 그만큼 법적 지위를 더 가져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문제를 단순히 보수 성향이나 진보 성향이냐 이렇게 보는 것을 조금 뛰어넘어서 고민할 필요는 있다 이런 의견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 정말 뭐 중요한 말씀이고요. 뭐 다수결로 최종 결정은 해야 되지만 소수 의견, 다른 의견의 다양성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명과 관련된 이런 부분도 저분이 자 소수 의견을 많이 내고 진보 당에 대해서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본인만 소수 의견을 냈다고 해서 저 사람이 종북에 가까운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물론입니다.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이고요. 예.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 기자들한테 이제 인사 배경을 설명하면서 기자들에게 질문을 유도를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 또 민정수석으로 그때 모셨던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제가 당시 노무현 대통령 정부의 청와대 출입 기자를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 네. 그때는 사실 저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귀찮을 정도로 춘추관을 찾아오셔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하시고 심지어는 백그라운드 브리핑도 대통령이 직접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재인 그 당시 민정수석이죠. 민정수석 계실 때 참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횡담도 사건, 또 뭐 유전공사 비리, 또 송도일 교수, 또 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문제. 그랬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것이 그 청와대에 모든 것이 다 그 질문이 몰릴 때 그때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을 거의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던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은 그런 식으로 정면 돌파, 기자들에게 궁금한 거, 국민들이 궁금한 걸 직접 설명을 해야만 오히려 이것을 명쾌하게 해명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말씀하신 대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기자들이 훈련이 돼야 되겠어요. 그죠? 질문하는 훈련이.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현직 기자의 입장에서 지금 정재환 평론가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훈련이 안 돼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항명입니다. 이건 항변입니다. 자,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 윤 그 홍보 수석이 오늘 질의응답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미리 얘기했다고요.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질의응답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질문을 얘기하자 약간의 어떤 텀이 있었는데 일단 연합뉴스 기자부터 시작을 했고 세 사람이 연달아 질문을 했는데 데일리한 기자도 했나요? 아니 못했습니다. YTN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왔는데 다시 이 홍보수석이 그 다음 일정이 있으셔서 거기서 끝내겠습니다 하고 끝냈거든요. 그 다음에 윤 수석은 사과를 해야 됐습니다. 아까 내가 저 말을 잘못했는데 워낙에 이게 준비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제 말을 잘못한 게 됐다라고 이렇게 그 사과를 했고 그다음에 좀 전에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 당시에 그 참여정부 시절에 그렇게 그 소통의 그런 어떤 상황은 맞는데 한 가지 양정철 당시 그 이 청와대 홍보비서관이 했던 어떤 주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출입 기자들의 출입기자 실을 통폐합하고 그야말로 그 전까지는 사실은 어떤 수석실도 찾아갈 수 있었는데 참여정부 시절부터 그것이 또 막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과가 있었다. 공만 있지는 않았다라는 추억이 좀 있네요. 우리도 뭐 백악관에서 이렇게 질문할 때 막 서로 손을 들고 좀 질문이 있습니다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앞으로 좀 볼 수 있겠죠. 이제 이렇게 소통이 활발해지고 있으니까요. 네, 또 이제 얘기를 좀 바꿔보죠. 어제 또 새로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5당 원내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셨는데요. 또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그런 모습도 있었다 그럽니다. 관련 내용 한번 보시고 돌아오시죠. 아니 여기가 장소가 정말 좋은 곳이었어요.
당황 계시네. 오늘은 제가 각별하면서도 조금 이제 편하게 모시고 싶어서 우선 장소는 상춘제, 좀 외부에서 이제 소중한 분들, 국빈 뭐 이런 분들 모실 때 많이 사용했던 곳인데 지난 정부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앞으로는 또 협조하고 그렇게 뻣뻣하게 버틸 때는 버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정치 사회적으로 구조적인 문제, 구조적이었던 문제, 또 갈등이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이런 업무 지시보다는 보다 협치의 정신을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국정 공백이 상당 기간 있었기 때문에 대선 당시부터 생각했던 것들을 우선 급한 대로 행정 조치를 한 것이지 법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옳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어제 5.18 기념식에서 개헌하시겠다는 말씀하신 것은 참으로 뜻밖이었다. 산적하고 시급한 현안들이 있다 그래서 개헌을 미루었는데 개헌하시겠다 그래서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국민들에게 각 대선 후보가 공통으로 공약한 부분은 각 당이 이견 없이 조속히 함께 실현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것이 다른 당 대표들에 의해서 흔쾌히 받아들여진 데 대해서 저는 기쁘게 생각을 했다 합니다. 네, 일단 뭐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예. 화기애애했는데 예. 나중에 가서 뭔가 뼈가 있어서 항상 예전에는 이거 화기애매했다고 표현하는데 예.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제 뭐 노회찬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솔한 대화를 한 것 같다. 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 보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앞서 뭐 우리 그림 놓습니다만 지금 상춘제 앞에서 지금 사진을 찍는 장면인데 예. 먼저 나와서 기다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도 사실 우리가 좀 보면 조금 보기 드물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고요. 예전에 먼저 쭉 기다리면 기다리고 대통령 오시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보십시오. 지금 숨은 그림일 수 있는데 어디? 그 이전의 모습하고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아까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아니 지금 여기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각 당의 원내대표들이 이름표가 없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대통령이 그렇죠.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면 네. 이분들이 어떤 분인가 다 알지 않습니까? 다 이름도 아는데, 다 그러니까. 알고 하는데 네. 이제까지는 다 이름표를 달고 갔거든요. 아, 예. 딱 한 사람 안 달았습니다. 대통령만 안 달았거든요. 아, 예. 그런 부분들이 작지만 아주 큰 차이라는 거죠. 그만큼 이 같은 눈높이에서 대화를 하겠다는 자세가 돼 있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네. 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또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어제 뭐 여러 가지 형식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 어제 주목할 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헌과 관련해서 네. 본인이 지금 지난번 공약했던 거는 4년 대통령 중임제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구제에 대한 나름대로 변경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고집하지 않겠다. 그 이야기를 한 부분들을 보면 네. 상당히 개헌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상당히 이 소선거구제를 통해 극복을 통해서 우리가 연정이나 협치를 할 수 있는 네. 구조적 개혁의 틀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권력 구조도 자신의 뜻을 포기할 수 있다. 예. 그러한 부분들은 아마 여야 원내대표들이 상당히 좀 놀랐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는 아마 진정성 있게 좀 전달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쨌건 뭐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소탈하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 이것이 이제 좋은 어떤 국회와 청와대 관계입니까? 국청 관계라고 요즘 또 얘기하던데 앞으로 그렇게 이어져야 될 텐데 어떤 과제가 어떻게 좀 해결되는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이 저런 이제 격식이나 의전을 파괴하고 실제로 먼저 나와서 말씀하셨듯이 이름표도 없이 손을 잡고 함께 얘기하는 모습이 아마 앞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제 저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CEO, 지도자, 리더 이런 분들이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를 참 그대로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바꿀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이 하나 들고요. 그런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이 크고 또 야당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화답해서 저런 자리에서 정말 협치해보자 하는 건 일단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 국회로 이제 돌아가서 중요한 정치 현안, 정책적 현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대통령이 국회로
자, 개헌 문제도 이제 넘겨놓고 또 공통공약에 대해서는 우리 같이 해봅시다라고 이제 해놓는 것까지는 저는 일사천리로 갈 수 있다고 보고 또 국회 개헌 특위가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 당장 제가 하나만 얘기하자면 우리 지금 경제 위기가 구조적으로 너무 안 좋다고 얘기하는 이 부분에 산업 구조조정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기업과 노동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금융과 또 여타 산업의 연관성의 문제까지 다 포함하면 이런 산업 구조조정 문제가 구체적으로 현안되어서 한번 다룰 때는 불가피하게 충돌이 될 것인데 그 지점까지 대통령이 잘 풀 수 있느냐. 일단 스타트는 좋고 또 여야 간의 협치, 청와대와 국회의 협치 관계는 잘 만들어가고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자, 준비된 대통령이 지금까지 충분히 준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큰 박수를 받고 있다면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지금 차근차근 준비해서 정말 국민들한테 실력을 보여줄 때는 아직은 아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이런 생각을 저는. 이런 것들이 뭐 이제 그런 것 현안도 잘 뭐 풀릴 수 있도록 이어져야겠죠. 이수희 변호사께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는 그 모습 중에 원내대표들 회동 중에 정말 흥미롭게 봤던 게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그 이제 반응이었어요. 다들 이제 그 바른정당의 뭐 그 원내대표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요. 주호영. 주호영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또 자유로워 보였는데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게 좀 어정쩡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좀 다들 화나게 웃을 때 웃기는 했지만 그래서 결국에 처음 꺼낸 얘기가 그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문제 얘기를 했죠. 제가 재창을 안 해서 대통령께서 레이저로 쏘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러니까 전병헌 정무수석이 그건 레이저가 아니라 달빛이다, 뭐 이런 문라이트다라고 이제 그 센스 있는 답변을 했는데요. 저는 그 정우택 원내대표의 지금 10일이 넘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10일이 넘으면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여론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이제 그 전환되고 그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견제를 하고 또 이 보수 세력의 무너진 세력의 좀 구심점으로 끌어올 수 있나라는 면에서의 좀 위기의식들을 지금 보여준 게 아닌가. 저는 정우택 원내대표 표정을 좀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 표정이 그렇다. 레이저 오랜만에 듣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뭐 한 열흘 만에 이렇게 원내대표를 다 초청해서 만나고 한 게 과거에는 뭐 만나기 전에 의제 조정하다가 이게 또 시간 다 보내고 근데 이번에 뭐 의제도 없이 이렇게 뭐 만났다는 거 자유롭게 얘기하자 이래서 그렇습니다. 자, 되돌리면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은 일주일 만에 만나려고 했어요. 2월 25일 날 취임하고 3월 3일 날 여야 대표를 만나려고 했는데 말씀하셨듯이 의제가 문제였어요. 의제가 이제 그 사전 조율을 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뭐 이렇게 어떤 정부도 시작하는 게 뭐냐면 정부 조직 아닙니까? 정부 조직 개편, 뭐 미래 창조부 만들고 했던 정부 조직법과 관련해서 그 의제를 조율을 하다가 야당 쪽에서 민주통합당 쪽에서 반대다 못한다 하면서 틀어져서 3월 3일 날 끝내 그게 무산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의제 없이 그냥 만나자. 그리고 진정했을 때 모든 의제를 다 이야기해보자라는 그런 어떤 형식도 지금 이렇게 열흘 만에 이렇게 이 여야 지도부 회담이 가능하게 한 그런 어떤 요인이 아닌가. 저는 한 가지만 첨언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노림수? 노림수라고 의도. 아니, 나쁜 의미가 아니라. 물론입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의도가 굉장히 그러니까 그 의도하는 어떤 방향이 명확하다. 사실은 허를 확 찔러버린 것 같거든요. 두 가지 점에서 뭐냐면, 지금 그 야당들이 경선 과정, 대선 과정에서 계속 문재인 후보, 당시 후보를 압박을 했던 게 개헌이거든요. 마치 개헌과 관련해서 빅텐트를 쳐갖고 개헌을 주저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를 이렇게 고립시키자. 이게 하나의 어떤 구도 중에 하나였는데, 생각지도 못한 거였죠. 대통령이 먼저 개헌할 수 있다. 그리고 권력 구조도 사실은 다시 논의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그 부분을 사실 국회가 해야 되거든요. 이제 개헌특위에서. 그런 부분에서 숙제를 그냥 떠하는 부분. 대통령이 주도를 할 수는 없어요, 개헌은. 국회가 주도를 해야 되는데 주도권을 또다시 이제 뺏긴 부분. 이런 부분에서 이제부터 이제 또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야정 협의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사실 야당 지도부가 좀 이렇게 정기적으로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건의해야 되는데 거꾸로 대통령이 여야정 협의체 만납시다 해버리면 사실은 야당은 끌려가는 입장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역시 문재인 그 열흘간의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지금 이 수를 보면 굉장히 준비돼 있다. 그러니까 또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만나서 어떤 것을 던지고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주도권은 역시 대통령한테 있었다. 이렇게 지금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먼저 이렇게 개헌을 지난번 5.18 기념식에서 개헌 얘기를 하셨고, 자, 또 이번에 또 개헌 얘기를 먼저 꺼내셨단 말입니다. 보통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개헌하자 그러다가 그렇죠. 대통령이 되고 나면 국정 먼저 하고 개헌하려면 뭐 블랙홀 되니까 그렇죠. 좀 나중에 미루다 결국 안 하고 마는데 이게 먼저 이렇게 시동 걸고 개헌 내년에 하겠다고 분명히 못 박아버리는 거 그건 어떤 의도입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지금 사실 바라는 것이 5년 단임 대통령제의 그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 또 지난번 촛불전국 때 많이 목소리가 분출된 측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민심을 새겨서 듣겠다는 아마 그런 의지의 실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자신이 임기 초에 개헌이라는 걸 이야기하면 모든 그 정치적 의안이나 관심들이 그걸로 다 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그래야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죠. 그리고 자신의 이 국정 장악력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신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강박관념과 같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허투루 이야기가 한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개헌과 관련된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하나 지금 이 국회에서 만약에 합의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일단 합의가 된 부분이라도 먼저 하겠다.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결국은 이 청와대가 추진하는 쪽으로 그냥 끌고 갈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비판하는 시각도 있지만 저는 그런 혼자의 독주를 하겠다기보다는 그만큼 이 개헌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지난 촛불전국 때 보여줬던 그 민심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서 실천하겠다는 의지로 저는 읽혀보입니다. 민심을 따르겠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뭐 국회가 개헌 논의 하더라도 지금 무슨 단일안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굉장히 뭐 어려운 과제가 될 텐데. 정치적으로 보면 일단 국회로 공을 넘겼으니까 대통령이 일단 부담에서 좀 빠지는 것이죠.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했고 본인은 4년 주임제로 가겠다고 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일단 제 의견은 좀 무시하더라도 국회에서 이제 다루어달라고 했으니 국회에서 이것을 결론 내면은 내년에 이제 개헌 국민투표 하는 것이고요. 결론이 나지 않으면은 사실은 대통령의 책임은 좀 면탈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정한 시점에 약속을 지키기도 하고 또 사실은 국회가 이 문제를 다루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과제를 분명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다루어야 하는지를 또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뭐 이런 이제 이중의 효과를 저는 얻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현재 개헌과 관련된 발언은 확실히 본인의 정부를 뭘로 부를까요 했을 때 그냥 편하게 부르고 특별한 이름은 없다. 문재인 정부라고 해달라고 했던 것은 아마도 7공화국 출범을 앞두고 과도기적 성격을 가진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그냥 기초 콘크리트를 제대로 좀 만들어 놓자 이런 생각으로 일단 가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국회가 지금은 좀 더 생산적으로 논의를 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내놓고 내년에 정말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개헌 국민투표를 통해서 제7공화국을 다음에 출범시키자 이 방향까지 국회가 실력을 좀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봐서 알지만 뭐 개헌 얘기하면 뭐 백가쟁명 아닙니까? 이게 단일안이 나오기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뭐 전망은? 저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온전히 그 부담은 국회가 지게 됐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정우택 원내대표의 그 표정 얘기도 했지만 야당이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이 개헌에 대해서는 그런 면에서 지금 뭐랄까 뒤에 브레인들 그 전략을 짜는 문재인 대통령 뒤에서 그 전략을 짜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뛰어나다. 잘한다는 표현보다 전략을 잘 하고 있다. 한 수가 더 높은 것 같다. 야당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또 개헌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조금 얘기를 좀 해보죠. 자, 좀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내홍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정비가 되어서 야당 역할을 잘 해야 될 텐데요. 자, 자유한국당에 복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또 바른정당에 대해서 좀이라도 몸담았던 그런 정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관계 어떻게 될지 한번 좀 보시고 돌아오시죠. 더 이상 최순실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당 체제로서는 이 성남
민심을 결코 우리가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처절한 진정성으로 국민들 앞에 자신들의 처신을 판단해야 합니다. 자, 장시호 정인 마스크 내리세요. 왜 마스크를 올리세요? 그 오병우 정인 그 자세 바르게 하세요. 네? 어떻게 할까요? 여기가 민정수석실의 부하 직원들하고 회의하는 장소도 아닌데 왜 그 계속 메모하는 자세를 취합니까? 27일날 다시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당으로 전락해서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을 실망시켰습니다. 따뜻한 보수! 따뜻한 보수! 감사합니다. 본회 참 열심히 해요. 워낙에 박지가 철새라는 것은 양지 바르고 따뜻한 곳에 겨울에 먹을 게 많은데 피해가는 게 철새입니다. 둥지 찾아가는 거죠. 나는 그 둥지가 어떻게 보면은 썩고 문드러지고 비바람 태풍 몰아치면 금방 날아갈 그런 둥지입니다. 철새 노릇도 힘들지만 둥지 노릇은 더 힘들다 하는데 자, 그런데 지금 저런 분들의 처신, 뭐 김성태 오늘 뭐 그분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단 김성태 의원 예. 그 라디오에 출연하지 마셨어야 됐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네. 지금 뭐 입이 10개라도 그것을 뭐 둥지가 어떻고 둥지가 따뜻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이 명분이 다시 새롭게 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은 그야말로 장제원 의원 말 표현처럼 자숙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고뇌에 찬 결단을 했다면 좀 더 계속 이제 고뇌에 계속 차 계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거죠. 이분들이 왜 지금 나서서 한마디씩 시작을 하느냐. 지금 당권 경쟁이 이제 시작이 될 거거든요. 당권? 예, 당권이. 자, 지금 이분들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 기존에 이분들이 나갔을 때 빈 자리들을 새로운 당협위원장으로 다 지금 또 임명을 했어요. 네네. 그럼 그분들은 부글부글 이제 내 자리 또 뺏기는 거야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열세 자리를 둘러싼 또다시 이제 경쟁이 벌어져요.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 싸움이 당권 경쟁의 하나의 도화선이 될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기존의 당협위원장들은 어차피 지금의 지도부가 임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런 어떤 당권 경쟁의 시작이 이분들과의 기존의 당협위원장과의 어떤 그 충돌이라면 네. 이분들은 지금 자기의 명분을 지금 언론에 얘기해야 돼요. 서서히 얘기하면서 내가 돌아온 이유는 이러니까 내 자리 내놔. 내 자리 다른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는 거 내놔 하는 그 초석을 지금 깔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네. 자, 이것이 앞으로의 어떤 그러니까 그 전당대회의 시발점이다. 네. 이분들이 누구를 또 옹립하고 어느 쪽으로 가느냐 네. 이런 것에서부터 이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이제 또 보이는 거죠. 네, 앞으로 네, 어떻게 네. 될지. 자, 뭐 그래서 지금 때이르게 지금 당권 경쟁이 과열되는 것 같은데 홍준표 전 뭐라 그래야 됩니까? 전 지사라 그래야 됩니까? 전 후보라 그래야 됩니까? 아니고 친박 바퀴 다 아시지만 뭐 바퀴벌레라고 했다가 또 그분들로부터는 낯을 드셨냐 얘기 들었다가 계속 SNS 통해서 원격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미국 가시니까 뭐 트럼프 비슷하게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당권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죠. 결국은 뭐 그 본인이 7%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24%까지 그러니까 득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끝나고 나면 자신을 그냥 막 자기 당대표로 옹립을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아마 본인은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친박계 입장에서는 이제 당신의 역할은 끝났으니까 빠져라. 결국 우리가 이 당은 우리 당이라는 식의 입장을 드러내니까 거기에 대해서 격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역시 홍준표 전 지사가 상당히 정치적 이 풍향계에 이 그 감각은 정말 탁월하다는 것이요. 아, 그래요? 어떤 면에서? 나름대로 그 상당히 바퀴벌레에 상당히 급격하게 상당히 그 험한 말을 쓰다가
어제는 상당히 톤다운을 했습니다. 일단 당의 지금 당을 이때 추스려야 되는 쪽으로 네.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세련된 좌파들 앞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세련된 좌파라는 게 뭡니까? 지금 자신이 생각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도 열흘 동안 상당히 소프트 랜딩을 하면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데 네. 우리끼리 이렇게 치고받으면 결국 우리 다 같이 망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상당히 이 나름대로 어떻게 내가 이 처신을 해야 될지를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타까운 대목은 결국은 지금 이 세련된 좌파들이 다 이렇게 이 전열을 정비하고 나면 결국 우파를 괴멸시킬 것이다. 예. 그런 식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직도 이 지금 여야의 관계를 네. 극단적인 이 뭡니까 이 죽고 살기의 경쟁으로 좀 몰아가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여전히 그런 위기의식을 여기면서 자신의 그런 지분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포석이 깔려 있다고 한다면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새로운 보수를 염원하는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아직까지 그 인식과의 간극이 네.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자, 그러면 아무래도 앞으로 홍준표 전 후보가 돌아와서 당권에 도전할 거라고 보시는지, 그렇다면 만약에 그에 따라 답은 하시고 나중에 지금처럼 이렇게 뭐 좌파 우파 선거전에서 계속 써먹었던 그런 구호를 가지고 나오는 게 어떤 유리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홍준표 후보가 앞으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네. 일단 당권 도전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 않아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네. 본인을 찍어줬던 24%의 국민들이 홍준표를 찍으면 대통령이 된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계속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안 됐습니다. 예. 그럼 본인이 그 찍어준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시킨 것 아닙니까? 네. 그럼 정치인은 선거 나오면 된다고 속여놓고 안 되고 나면 그것은 너희들이 나를 보고 찍어줬으니까 당신 몫이다 이렇게 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자신을 좀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네, 네. 그리고 오히려 지금 그 국회의원들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앞으로 보수정당이 어떻게 갈 것인지 정말 길을 좀 만들어주면 네. 본인이 처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빠져있다가 필요할 때 내가 다시 오겠다고 했으면 그런 생각을 그냥 지키면서 좀 길게 보고 자기 대권 주자로서 어떤 행보를 하는 것이 좋은지 네. 판단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보고요. 네. 지금 시시콜콜 모든 문제에 저렇게 나와서 세련된 좌파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정말 우리 사회가 좌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또 익숙지 않습니다. 그 단어가. 네. 종북 좌파라고 하면은 꼭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상대를 폄훼하는 단어처럼 들리기 때문에 네. 그런 것보다는 보수의 기치와 가치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중심에 홍준표 후보가 있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저렇게 찬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 저것보다는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이 더 낫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사투리 한번 쓰면 찍자 붙듯이 저렇게 해가지고는 네, 네, 네. 보수의 미래가 없다. 네. 그것을 홍준표 후보가 무엇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은 자숙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 예. 근데 뭐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렇게 또 한국당 복당파들과 예. 바른정당 갔다가 돌아오신 분들, 예. 뭐 무슨 새 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또 만찬을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또 역시 당권을 염두에 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제 뭐 당대표의 뜻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다른 걸 떠나서 지금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당선시킨 최측근들은 당선시키고 나서 2선으로 후퇴하면서 양보를 했잖아요. 네. 파면당하게 만든 강성 친박들이 여전히 득세를 한다는 거는 비정상의 네. 정말 극치라고 보고 말씀하신 대로 보수세 그 좌우 날개가 같이 날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자유한국당이 건강하게 혁신을 하려면 강성 친박의 청산이 먼저다. 네. 그거에 대해서 홍준표 전 후보가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도 또 하나의 또 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우리네 뭐 건강한 보수도 필요하고 뭐 건강한 진보도 필요하고 그런데 저렇게 친박들이 자꾸 나서서 뭐 애를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럼 어떻게 친박들을 정리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일단 지금 저는 정치 내부가. 공학적으로 보면 정우택 원내대표가 당권에 도전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행위다. 네. 정우택 원내대표를 지금 물러가라 하는 게 친박들 아닙니까? 그렇죠. 친박이 이제 대선에 책임을 져라라는 건데 정우택 원내대표 원래 범친박으로 불렸고 친박 아닌가요, 원래가? 범친박, 범자가 하나 붙죠. 범친박이라고 네. 불리고 또 친박 의원들의 어쨌든 이 지지를 받아서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굳이 복당파 의원들과 만찬을 하면서 친박 때문에 원내대표하기 힘들다. 이런 발언하는 건 어쨌든 정우택 원내대표 지금 당권에 나가겠다. 난 안 물러나겠다. 이런 선언을 한 거고 그렇다면 지금 3개 정도의 흐름이 있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가 돌아와서 자기가 당권을 갖고 싶은 그런 어떤 욕심을 드러내고 있고 또 친박들은 친박들대로 다 쫓아내고 자신의 진박당을 만들고 싶어하는 기류. 또 이 속에서 정우택 원내대표 지금 내가 그래도 범친박이고 또 중도로서 전체를 내가 추스르겠다 하는 기류. 이 3가지 기류에서 어느 쪽으로 정말 힘이 다시 이제 쏠리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뭐 최선 아니라도 차선이라 그러면 또 혹시 또 홍준표 전 후보를 밀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복당파 의원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현재 열흘간 잘 해오셨다는 얘기 듣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정말 임기 마지막까지 이렇게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처럼 좋은 평가를 받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떤 정치권 소식이 있는지 시사 스페셜에서 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